제4세계 선교라고 하니까 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주의 종들도 머리를 갸우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또 한국은 너무나 그 이단이 많으니까 이거 이단 소리 하는 게 아닌가 하고서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4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제3세계 선교 다음에 오는 선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세계 선교를 유럽 선교라고 그러면 2세계 선교를 아메리카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2물결 선교라고 그러는데, 3세계 선교를 제3세계 선교라고 그래요. 제3세계가 어디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이래서 제3세계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3세계 선교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어요. 쉽게 말해 제3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한 바퀴 막 돌아가지고 마지막 선교를 갖다가 제3세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전도가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 거쳐서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소아시아하고 로마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아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번째 치고 올라간 제1물결 선교를 유럽 선교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1세계 선교를 갖다가 바로 유럽 선교라고 그러면, 또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청교도들이 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서 여기 아메리카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국 땅에. 거기를 선교해가지고 거기가 그저 복음화가 돼버리죠. 그게 제2세계 선교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다시 미국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란 이제 특별히 극동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선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선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일본도 하지만 중국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인데, 잘 들여다보면 이거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그 다음에 저쪽에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는 힌두권, 불교권 일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지중해 연안으로 다 가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를 타고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구를 한 바퀴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 현대 선교학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Back to Jerusalem이라고 그래요. Back to Jerusalem이라면 이 예루살렘으로 선교가 돌아가는 그런 선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마지막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중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3세계 선교는 어떤 지역이든지 남아있는 제3세계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선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 선교라고 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영어로만 자꾸 쓰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 안 씁니다만은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프론티어 미션 다음에 오는 미션이 뭐가 있긴 있겠는데 뭐냐 그 얘기입니다.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미션, 다시 말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뭔가를 선교사들이 있긴 있을 테인데 어렴풋이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 GMS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 강의를 딱 끝났더니 저로 와서 탁 붙들고 목사님 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다고요. 그러면 GMS라고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럼 제3세계 선교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이들도 바로 이제 배운 분들이고 선교사님들이고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세계 봐서는 중국을 해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다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선교가 우리 선교 전략에 맞느냐,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있는 중에 제가 가서 첫 시간을 딱 강의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겁니다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이번에 띄우면서 한국말 웹사이트하고 영문 웹사이트를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누가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하세요. 제4세계 선교가 뭐냐? 제3세계 선교 다음에 오는 선교의 패러다임이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어디 그 근거가 있느냐? 그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고 현대 선교학에서도 제4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뉴 프론티아 미션이라고 그래요. 프론티아 미션은 제3세계 선교까지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미션은 뭘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서 뉴가 뭡니까? 새롭다는 얘기지. 새 것. 그래서 그걸 하나 더 붙여서 뉴 프론티아 미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뉴 프론티아 미션은 뭡니까? 이거는 선교학에서, 현대 선교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한 곳만 목표로 해서, 목표로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하는 선교다. 그럼 그 결론은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4세계 선교는 뉴 프론티아 미션과 같은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목표로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이게 두 증인으로 증거가 되는 여기 예시가 돼 있는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해야 될 선교. 왜 그러냐? 마지막 지구에 한 바퀴 쫙 선교의 물결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마지막 추수하는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어디에서?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4세계 선교예요. 이 시기가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도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쪽지 하나 안에 세계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담겨있고 어디 뭐가 있느냐고? 아니지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열고 있으면은 세계 역사를 다 보는데 심지어 개인인 나의 역사에서부터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정의 변화 말이죠. 가정의 그런 흐름 또는 국가의 흐름, 세계의 흐름이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시간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에 참석한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어렴풋이 그런가 그러는데 그분은 두 번째 와서 아주 귀를 이르고 듣더니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가지고 막 난리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선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가 다루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1시간 다 가버릴 거예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도표 하나 속에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흐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전체 틀을 보는 이 역사관은 어거스틴의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그런 거죠. 헬라어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이클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진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알파와 뭐예? 오메가. 그렇죠. 바로 그런 역사관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 그래서 여기 하나 이건 여러분 여기 안 보이잖아요. 이건 거기 이제 뭐 도표들을 보시면서 요걸 여기를 쳐다보시고 그래요. 여기는 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시작이에요. 그랬죠? 시작. 이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 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천지창조에서부터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따라서 변화가 돼요. 전부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과거엔 무슨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앞으로는 무슨 시대, 이런 시대가 물결치듯 이렇게 막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면 옛날에는 왕정시대 아닙니까? 여기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이제 패러다임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 있을 게 지금 안 보이는데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쭉 진행되고 있고 그냥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무슨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밑에는 세상 나라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쭉 그저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밑에는 세상 나라, 왕국 또는 나라들, 국가들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가 또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병행을 이루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따로따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관계를 하면서 흘러갑니다.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성경 본론 다니엘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과 네 물결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네 짐승이 세상 나라라 그랬거든. 자, 아주 재밌는 겁니다. 물론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요, 네 바람을 가르쳐서 네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네 말이 나옵니다. 홍마, 정마, 적생, 뭡니까? 또 그다음에 백마, 흰말 말이지, 주황색 말 해가지고 네 말이 있어요. 네 마리의 말로 다 비유를 해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주 앞에 못 섰다 세상으로 나가는 새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네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붉은 말이 나왔다가 트는 하얀 흰 말이 나왔다, 그다음엔 청황색 말이 나왔다,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죠. 이 말의 세력이라고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들이고 요걸 또 신령한 의미로 말하게 되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이 하나의 이념이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인간 나라가 이렇게 서로 병행권을 긋고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밑에 세상 나라가 막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한 그 하나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기는 이쯤 와가지고는 고린도전서 15장 23, 24, 2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게 되면 마지막 요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을 해서 하나님에게 바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천년왕국이라도 그러고 신천신지라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이 전천년선, 후천년선, 뭐 역사적 전천년선, 무슨 세대주의 전천년선 하고 학설이 많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신경 쓸 거 하나 없습니다. 좌우가 여기 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림왕국이요. 다니엘서의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이 나라를 가르쳐서 성도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성민들이 이 승리를 하고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나라를 세워서 성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든 신천신지든 새하늘과 새 땅이든 말할 것 없이 재림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재림왕국이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왕노릇할 성도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예요. 보세요. 이제 착착 진행하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자, 그러면 전 역사를 놓고 보는데 그 역사를 놓고 보기 전에 이러한 역사가 일단 성경에 예언적인 모형으로 나타났었어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네 바람이 불어올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마침 바로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를 성서적인 기초로 봐서는 넷째 나라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넷째 물결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이념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사상이라고도 그러고 넷째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다가 그 마지막 넷째 나라에 가가지고 마지막 왕국이 된 마지막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첫째 바람이 이 바다로, 여기 바다라고 써있죠. 안 보일 거예요. 바다로 몰려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서 몰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바다로 확 몰려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결이 일어나죠. 그렇죠? 쓰나미 같은 물결들이 그거예요. 저 허리케인 같은 거, 저기 어디 플로리다에, 아니 또 어딥니까? 거기, 그저, 그 불었던 것들, 거기 지난번에 그 카틀리나, 미국에, 그거 다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기상학적으로 봐도 큰 바람이 4개가 있습니다. 태평, 허리케인, 사이클론, 또 하나 있죠. 4바람이 있어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불어오는데, 84병자가 된 것이 이게 3년마다 번갈라서 이게 더 찾아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아직은 안 해주면 이제 조금 이제 지내가지고 여름 지내면 이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을 될 때까지 그냥 무슨 태풍, 사라호 태풍, 무슨 태풍이에요. 개미 태풍, 매미 태풍, 무슨 빌태풍이 다 있죠. 그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바람이 불어서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태평양에서 또는 저 북대성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해안이 그냥 뒤덮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바람으로 일어나는 물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바람이 한 번 불면은요, 지상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대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서 보면 쉬운데, 그걸 자꾸 알라고 그러지 않았으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1물결, 여기 보면, 첫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더니, 본문에 그랬어요. 바다로 몰려보니까 자연히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요?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게 첫째 물결이라. 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첫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짐승이었더라? 무슨 짐승이었다. 그러지? 어떻게 읽은 거 다 잊어잡으셨어요? 사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자의 성품을 보게 되면요, 대단합니다. 그건 완전히 독불장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 짐승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나와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쭉 보게 되면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서 얼마나 독재의 칼을 휘둘렀는지 유대 나라도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의 그 말 바꾸기에 짓밟혀가지고 다 포로가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한때 성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둘째 바람이 부니까 둘째 물결이 바다에서 일어나면서 둘째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뭐 같더라? 곰이더라. 이 곰과 돔이더라. 그래서 이 곰은 성경에 보면 메대와 파사라고 하면 두 나라인데 통일된 두 나라입니다. 연합되고 연합정권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그 메대를 그야말로 합병을 시켜가지고 두 나라가 됐지만은 항상 그 속에서는 아주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립돼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셋째 보게 되면 셋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셋째 물결이 일어나면서 셋째 짐승이 나왔다. 뭐죠? 예, 표범이 나왔다. 이 표범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나라라는 겁니다. 헬라라는 나라 아시죠?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라고 하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그 나라는 표범과 같이 날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본문에 보면 이 어깨에 날개가 몇 개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날개가 달린, 머리는 몇 개라고 그랬죠? 넷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아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함께 연구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요, 굉장한 스피드를 발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4개 있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던 4 장군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 나라가 막 갈라지고 그랬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 말이죠. 앞서 있는 모든 왕보다도 스피드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몇십 년을 가지고도 다 정복을 못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 13년 만에 그 유럽 그 개땅 인도에 있는 일부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아프리카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정복하는 정복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날개가 달렸다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성경은.
뭐 이거 성경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넷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바다의 물결이 넷째 물결이 일어나면서 넷째 짐승이 나왔더라. 그럼 무슨 짐승? 짐승 이름이 뭡니까? 나와 있어요? 예, 강한 짐승이지요. 그건 어떤 특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거 잘 주시해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무슨 뭐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야. 일반 짐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저 강한 짐승이고 아주 뭐 막 천리를 가지고 막 부서뜨리고 가장 그저 강력한 그러한 커뮤니티, 그런 왕국이에요. 이 나라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넷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칠두식각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7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짐승의 나라예요. 이 짐승의 넷째 나라는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로는 마지막 나라다, 마지막 왕국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칠두식각이라는 뿔이 7개 달리고,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이 이상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때 성도들을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간에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고, 성도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짓밟혀가지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고 말이죠. 순교 못하고 또는 그야말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저 신앙 절개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아주 신앙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숨어 다니고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죠. 요걸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넷째 나라로 끝나면서 다섯째 나라로 왔는데, 다섯째 나라의 주인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재림 왕국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초림, 저번에 예수님이 바로 그때 로마 제국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번창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거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점 같이 그렇게 이제 말대로 학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 동리를 다 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 거예요. 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나라 할 때 초림 예수가 그때 오셔서 다섯째 나라인 성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요것을, 요 패러다임, 요러한 도표를 갖다가 줌인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전 역사로 한번 확대를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럼 확대를 시킨다는 건 뭡니까? 줌인해가지고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 나라에, 이때 있었던 이 나라들의 특성들을 가지고서 지금 전 역사를 쭉 이렇게 조명을 해보게 되면, 과거는 어느 때까지는 일물결 시대가였고, 어느 때까지는 이물결 시대고, 어느 때까지는 삼물결 시대고, 어느 때까지는 사물결 시대다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특성 시대에, 이런 특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쯤 지금 서 있구나, 어느 세대에 와 있구나,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는 선교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런 정도라고 보세요. 앞에 그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완전히 독재 국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거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군주와 왕권 또는 저 봉건주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 이념이 판을 쳐서 왕이 한마디 한 법이 됩니다. 그렇죠? 짐의 말이 법이니라 그렇게 되는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 시대요, 독재 시대. 그때는 뭐냐 하게 되면 완전히 왕권 또는 봉건주의 시대가 이렇게 있을 때인데, 이때를 가르쳐서 제1물결 정치 시대라고 합니다. 독재 시대예요. 그런 독재 시대가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기 전에 이조 왕국 고려 왕국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줌을 아웃해가지고 이렇게 좁혀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1공학, 2공학, 3공학, 5공학이 다 이 독재로 우리가 말하는 독재시대라고.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오냐? 민주시대가 오는데 민주시대 오기 전에 냉전이 온다는 것이 당연한 그저기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물결 시대에는요, 독재가 특징입니다. 제2물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매대와 파사가 대립돼 가지고 서로 냉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요 이물결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립 시대를 가르쳐서 냉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거 겪었지요? 겪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데 다른 세계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소련하고 냉전하다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당연히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라고 해요. 거기 대립 시대. 그 다음에 산물결 시대로 들어오기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거 관심이 없어 버립니다. 왜? 공산주의가 쪽을 못 쓰니까 이제 다 붕괴되다시피 하고 민주주의로 다 병합이 되다시피 하니까 쪽을 못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물결 시대 들어오게 되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안 따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물결 시대인 바로 냉전 시대, 이물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림도 없지요. 어디 북한을 가고 중국을 갑니까? 그렇죠?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물결 시대가 아니라 삼물결 시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와해되면서 이제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시대, 그래서 초이데올로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상관이 없을까? 지금 뭐 경제가 오히려 초점이 돼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이렇게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안 따집니다, 지금. 그거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주 흥황을 하고 공산주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 그 이데올로기를 안 따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고, 북한까지도 갈 수 있고,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아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갔다가 신청만 하면 바로 들어오게 해요. 북한에서요. 그렇게, 과거에는 어림도 없던 시대라 돌아왔는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산물결 시대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물결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요. 그때 민주주의가 발전이 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게 되면 발전된 민주주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Advanced Democracy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시대에. 그래서 WC라고 할까요? The World Community.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지 환하게 보입니다. 이걸 진행되는 과정을 보려면요. 미국을 알아야 돼요. 미국을 알려면 미국의 독립운동 이전에서부터 거기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전부 봐서 거기에서 관여됐던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빌드버거스라든지 CRF라든지 여기 많이 있어. CFR이죠. CFR이라든지 또는 스쿨 앤 본스라든지 이런 아주 비밀 집단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 단체들의 손에 의해서 미국이 밑에서 물밑 작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목표가 뭔지 압니까?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세계를 한 국가로. 그래서 그 말을 원 월드 거버먼트라고 그래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자. 그게 마지막 가면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게 사탄이 추구하는 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 왕국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옛날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 쌓아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잘 살자 하던 그런 시대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전 세계화된 세계에서는요 그거 붙들고 살다는 고립됩니다. 완전히 북한이 그래서 고립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학 관계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물밑 작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 그 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경제적 방법이고 하나는 정치적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제적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통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방법은 뭐냐? 이것은 세계 새 질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그게 미국의 그야말로 깔려있는 아주 이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미국이 13개주 나라를 선언을 할 때 그때 표어가 뭐냐 하게 되면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이 50개 주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50개 주 미국은 하나이다. 50개 주가 하나이다. 그걸 확대시켜서 자꾸 나간 것이 뭡니까?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다. 무슨 일본도 동맹관계다. 뭐도 우리와 하나이다. 이걸 번지고 나가는데 뭐 심지어는 지금 뭐 러시아 또는 중국 뭐 사방 뭐 영국은 말할 것 없이 이래가지고 자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보세요. 그 소련을 갖다가 와해시킬 때요. 미국이 5년 전서부터 작업을 했답니다. 소련을 와해시키려고. 그 어떻게 와해시키느냐? 4분 5열 시키는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년 전이 아니라 3년 만에 아마 그게 와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해시키는 작업이. 그래서 공산주의 해체됐잖아요. 그것이 소련을 끌어들이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잘 눈에 보면 보여요. 그리고 요새 말이죠. 요새 저쪽에 그 구라파하고 말이지 이슬람권에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온통 세계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죠. 우리나라 EFT인가요? 뭐예요? 예? FTA요? 예, TA, 예? FTA. 이게 무역 이제 협상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저 구라파만 하더라도, 동구라파, 그쪽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하고 아주 적대국이었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우크라이나, 이거 전부 미국하고 적대국이었는데, 지금 전부 민주화 운동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러고, 오렌지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레버루션. 그리고 체코 같은 데는 장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로즈 레버루션. 그리고 뭡니까? 그 또 어디입니까? 헝가리 같은 나라는 뭐냐면 애플 혁명이에요. 애플이 뭡니까? 애플. 사과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저쪽에 레바논 같은 데는 시다 레버루션이라고 그래요. 백향목혁명이라고 그래요. 또 뭡니까? 어디죠? 이락 같은 나라는 퍼플 레버레이션. 자줏빛 혁명이에요. 자색 혁명이에요. 그 자색 혁명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미군이 정복을 하고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민주주의 투표를 할 때에 국민들이 가서 제각각 가서 이 도장을 찍었다, 지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장빛이 뭡니까 그게? 그게 자줏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혁명을 대표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줏빛 혁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그뿐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민주혁명이 다 들어갑니다. 민주화 운동이 다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미국에서 온 세계를 민주주의 안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부시가 이락을 공격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반부시 반미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시가 욕심이 많아서 석유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공격했다는 등. 근데 부시는 뭐라고 했어요? 알카이다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격했다. 매스 디스트럭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공격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밝혀졌지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연계된 게 없거든? 이제 와서 부시가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민주화를 위해서 공격했다. 이제 와서. 왜냐면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되고 다른 나라 소련 러시아지 중국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민주화하고서 들어갈 그런 시기가 아니고 아직도 공산주의가 남아있고 그 이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시가 그런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유를 대가면서 들어갔지만은 본심은 뭐냐?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틱 벨트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묶으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전략이
GPS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도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대로 뭐 사방 미국에서 그 지역 부락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면서 전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우선 민주화 들어가면 안 되거든. 왜? 그거 반대하는 사람 많거든. 중국을 갖다 민주화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거든. 그 문제는 뭐냐? 경제적인 거, 시장 경제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민주화 안 됐지만은 시장 경제 들어갔죠? 시장 경제 들어가지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경제 이런 그 형태인데, 자연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다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로 점차로 바꿔지게 됩니다. 중국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는. 그래서 언제나 먼저 경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 들어갈 때 누구든지 따라 들어갈 때 우리 종교가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우리 기독교가 뭔 줄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식민지의 앞잡이로 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갖다. 그렇게 봐요. 심지어 우리 한국 젊은 대학생들도 그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세요. 어쨌건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패러다임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하고 제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때가 옵니다. 근데 통합시키기 전에 여기를 반쯤 나눠가지고 전 3년반을 이렇게 내다보고 주 3년반을 일로 내다보게 되면 그 전 3년반까지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로 비유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이 되어 있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쫙 선교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리고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바로 무적에 있던 붉은 짐승, 아까 그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그 넷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인다. 그러게 되면 두 증인이 활동을 못하니까 복음운동이 중단되고 선교운동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선교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저는 그 전에 여기쯤 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제4물결, 제4세계 이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정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교에 아주 그냥 박차를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대단히 급합니다. 이걸, 그렇지 않고, 이때쯤 오게 되면 이때는 선교가 운동이 끝나고 붉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다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이죠. 다 날을 칠 때니까 그때 가서는 선교하려고 해도 못해요. 예배도 못 보고 여러분 자유롭게 여기 나와서 예배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태만 내면 잡아 죽이고 말이죠. 666수를 안 맞게 되면 이건 매매도 못하니까 먹을 거 사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처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후 3년반, 이후 3년반이라는 게 요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성경에 다니면서 발전해 보면 나와있죠. 일시간 성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견딜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 다 부인할 것 아닙니까? 다 손들어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당겨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또 조금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 시대의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제1물결 경제라고 하는 건 독점 경제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회사랑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 재벌가들 말이죠. 옛날로 말하면 지주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무슨 경제 시대냐면 농업 경제 시대라고 그래요. 농경 문명 시대라고 그러죠. 농업, 다시 말하면 이 농사를 짓고 하는 건 옛날에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그때가 있었죠. 그 농경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갔느냐면 한 8,000년 지내갔다고 그래요. 8,000년 동안 그렇게 옛날에 수렵할 때부터 농경 문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니까 한 8,000년 가까이 지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누가 주도했느냐 하게 되면
블루 칼라들이 주도했다고 그래요. 블루 칼라는 블루진 입고서 노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블루진이 뭔지 아시죠? 청바지. 제가 청바지 안 입고 왔습니다만 저도 청바지를 굉장히 즐겨 입어요. 그죠? 뭐 교회 올 때 빼고는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계속. 그래서 청바지 입은 블루 칼라들이 주도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결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방적기가 또 그 전화가 발명이 되고 뭐지 인쇄기가 완전히 또 발명이 돼가지고 온통 이제 일대 산업의 대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공업문명, 산업문명이 발달되는 시대를 가르쳐서 제2 물결 시대라고 해요. 요 시대는 한 300~400년 걸렸습니다. 왜? 1650년, 1750 그때서부터 20세기 고전까지니까 한 300~400년 걸린 거예요. 스피드를 한번 보세요. 앞에는 농경 문명이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한 8,000년 내지 10,00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요 산업혁명이 지나가는 그 기간이 한 300~400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얼마 됩니까? 한 20배나 되나요? 한 30배 이렇게 막 되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피드에 이 세상 뭡니까 속도에 대해서 아시려면 엘빈 터플러가 가진 그 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들이. 그걸 읽어보시면은 아주 환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수준이 좀 있긴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때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하게 되면 산업화 시대에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하게 되면 이때는 화이트 칼라들이 주도해. 화이트라는 것은 뭡니까? 흰, 하얗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는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화이사스를 갖다가 상징한 겁니다. 이 화이사스 입은 사람들이 노동하러 안 나가거든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개 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죠? 머리를 더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전부 움직이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1956년부터는 미국이 완전히 그런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지만 좀 늦었지만은 그런 게 바뀌어졌어요. 그때는 뭐냐 하게 되면 와이칼라들이 주도를 하고 있던 시대였고 제3물결로 넘어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지금 우리가 3물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3물결 시대 중에서도 이 짝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제4물결하고 막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바로 여기 터닝 포인트 3물결 막바지에 와 있는 거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쭉 시대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이제 4물결하고 3물결하고 이게 아주 겹쳐 있는 시대에 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물결의 막바지와 제4물결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제3물결의 특징은 뭐냐 하는 걸 보세요. 이거는 산업화가 아니라 산업을 뛰어넘어서 초산업화 시대예요. 이거를 갖다 탈산업화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오늘날 특별한 용어로 쓴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인포메이셔나이제이션, 정보화 시대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대가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이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여기는 보니까 컴퓨터가 하는데 우리는 컴퓨터라고 그럽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온 세상을 뒤바꿔 놨어요. 완전히. 1946년에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나왔죠. 누굽니까? 누구야? 노만이라고 누굽니까? 프린스턴의 그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거. 그 계산인데, 그때 시작 계산기가 발전되면서 컴퓨터가 이제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3세대 컴퓨터, 4세대 컴퓨터, 5세대 컴퓨터, 6세대 컴퓨터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컴퓨터 자체가. 그 컴퓨터 자체가 1세대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해가지고 집차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덩치도 크고 메모리도 그렇게 크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지요. 요것이 발전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랜지스터 있죠.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어요. 옛날 라디오도 그렇잖아요. 저번엔 지금 뭐 젊은이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도, 우리 한 고등학교 때도요. 그땐 전부 진공관 라디오였고,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IC 회로로. 그게 2세대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집적을 해가지고 만든, 뭡니까, 인테그리티, 영어로 하면, 그 집적에서 한 대 묶어서 만드는 컴퓨터가 3세대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 컴퓨터가 서드 제너레이션 컴퓨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진공망보다도 더 저간 트랜지스터를 하나 집적을 시켜가지고 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대 컴퓨터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칩이죠? 칩이라고 그래요. 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 덩어리 하나만 한 것 가지고도, 앞에 있는 그 진공 1세대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건 10억,
한 10억 배를 갖다 거기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ifth generation 컴퓨터라고 해서 5세대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컴퓨터라고 그래요. 이건 생체학적, 생물학적 컴퓨터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리 복제가 나오고 양의 복제가 나오고 개 복제가 나오고 고양이 복제가 나오고 사람 복제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생물학적 컴퓨터라고 그래요. 거기까지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쪼개 되면 6세대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건 뉴로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경 조직막 컴퓨터입니다. 신경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컴퓨터학자들이 얘기한 책을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요. 저 4세대 컴퓨터까지는요, 석영이라는 게 있어요. 석영, 크루즈. 그 다음에 샌드, 이 모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5세대 컴퓨터서부터는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저 암을 갖다가, 암세포가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암세포에다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체를 빼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는 그런 불멸의 잡종 항체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막 짜나가고 무진장 뻗어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4세대 컴퓨터까지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 거부터는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하는 컴퓨터, 말하는 컴퓨터, 냄새 맡는 컴퓨터, 촉각하는 컴퓨터, 사람하고 똑같은 컴퓨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돼 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잘 만들어냈더라마는 로봇도 만든 거 보셨죠? 그렇죠? 실물하고 이렇게 딱 앉혀놓고서 보니까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손 모양이라든지, 아니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말이죠. 또 따스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와 결혼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어떤 사람 실증을 많이 그러나 홀로 사는 싱글 시대가 지금 돌아오는데, 싱글 시대 어떻게 삽니까? 성적인 어떠한 쾌락도 없이 산다는 건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면 분명히 적이 일어나거든, 충동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결혼을 못했으니까 결혼 대리자로서 컴퓨터를 통해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친구 로봇들을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친구 로봇하고 데리고 살면 음식 다 해주겠다, 말동무 해주겠다, 밤에 부부 생활 다 하겠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컴퓨터, 뉴로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무슨 박사가 난자 줄기세포 가지고 난리 쳤는데 참 그것 때문에 저도 연구도 꽤 했습니다. 저기 UCLA 그 메디컬 스쿨에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석사 박사 과정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책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책을 가지고 제일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 환하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황우석 박사가 지나치게 떠드는 거다. 거기 어디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원리가 맞아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브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하려면 한두 곳도 없지만은, 전혀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줄기세포 가지고 치료를 하지요. 부작용이 수도 없습니다. 기형아가 되든지 아니면 암이 걸린다든지 그 부작용이 말도 못해요. 왜? DNA 유전자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남의 거하고 그렇게 유전자가 결합이 되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툭툭툭 삐져가지고 암이 생기지 않는가, 정신이 장사가 되지 않은가, 기형아가 되지 않은가, 이런 엄청난 적을 가지고. 그리고 해봤댔자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보세요. 돌리 죽었죠? 돌리가 뭡니까? 돌리가 양복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돌리양. 그 복제한 거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인 그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만 왁자지가 하고 막 난리쳤지. 거기서는요 눈도 깜짝하라고 그러냐? 너들 그렇게 잘 떠들어 이러고 있었다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5세대, 제6세대 컴퓨터, fifth 컴퓨터 또는 sixth generation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왜 또 없어졌어요? 이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에 온다는 건데, 여러분 IT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제3물결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해 주는 건데, 3물결 막판에 오게 되면, 그리고 4물결 초입에 들어와서 4물결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시대로 변해하느냐 하면 IT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BT 시대로 와. BT 시대라는 건 바이오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생명공학 시대거든. 그게 바로 제3물결 막바지에서 일어나는 거고 제4물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다음 BT는 그 바이오 컴퓨터를 통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지금 복제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냐 하게 되면 나노 테크놀로지, NT 시대가 오는 건데 NT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나노라는 거 아시죠? 나노. 그래서 10억분의 1로 쪼갠 1m로 쪼갠 거 아주 보이지도 않는 거. 머리카락을 2000분의 1로 쪼개야 되는 그 아주 현미경 가지고도 겨우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미한 그런 물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탄소 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이것이 얼마나 한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얘기도 거기 쓴 걸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안 만들어내는 게 없어. 화장품에도 넣으면 그냥 막 흡수력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먹는 도 뭡니까? 그 웰빙 식품에도 넣어가지고 먹으면 흡수력이 좋으니까 또 하고, 지금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노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의학계에서는요, 나노 라봇을 만듭니다. 아주 나노를 통한 아주 조그마한 아주 세미한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는 사람 피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주사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 로봇가 라봇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자꾸 오해갈 것 같아서 로봇들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로봇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로봇가 핏줄을 통해서 이 세포를 통해서 온 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비용이 어디가 고장났다 다 체크해서 데이터를 이 컴퓨터로 다 보낸다고요. 밖에 있는 우리 메디컬 컴퓨터로 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뜨게 된 거기서 촬영한 거 본 거 다 여기 지상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가 고장났다, 이게 당뇨병의 유전자, 결핍, 망가졌다, 요건 뭐다, 요건 알츠하이머 뭐 때문에, 어느 세포 때문에 그렇다, 이건 내 세포 어떤 것이 망가졌다, 쫙 들어가면서 다 진단하는 게 온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진단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어준다고. 그 집어넣어줘가지고 전체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치료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공상과학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우리 아이가 하려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대요. 아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진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다 나와서 진단 결과가 딱 나오면 치료 작업이든 딱 명령을 여기서 주게 되면요.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암 걸렸다. 그럼 정상세포를 갖다 공격하게 되면 큰일이거든? 머리 다 빠지고 말이죠. 다 세포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아마 암 치료해본 분들 한번 보세요. 암병 치료한 사람 보면 머리 다 빠져버리고 말이죠. 정상세포도 막 죽어가고 그래요. 같이 그냥 공격당하니까. 근데 로봇은 그거를 분간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해가지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이거 참 이상하게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노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냐, 퓨전 테크놀로지, FT 시대에 지금은. FT 시대까지 와서 이게 전부 사물결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그게. 그게 다 초입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 벌써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거든. 아하, 나는 사물결 막바지에 온 걸로 알았더니만 이런 제4물결 특징들이 지금 곳곳에서 막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물결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이거 4물결로 들어왔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FT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융합기술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융합해서 아주 엄청난 기적의 그런 테크닉을 개발해내는 건데, 이거 지금도 아마 우선 컴퓨터 가지고 그 융합 기술을 지금 해가지고, 플렉스 원랜드 같은 거 벌써 나오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서 제가 듣기는 아마 수십억 달러 지금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거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황창규 박사가 삼성전자 사장 아닙니까? 그랬죠? 그 양반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바로 FT 기술입니다. 그건 뭐냐, 퓨전 테크놀로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IT 시대를 지내서 BT 시대를 지내서 NT 시대를 지내서 FT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기술을 융합을 해보게 되면 엄청난 상상할 수 없으리 많지 엄청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시대가 뭐냐, 이 사물결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기술까지 나온다는 거죠. 엄청난 적입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물결 시대하고 제4물결 시대를 오고 있는데,
이 물결은 Y 칼라들이 주도했지만 제3물결은 골드 칼라라고 그래요. 골드 칼라는 금 아시죠? 그건 뭐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예요. 골드 칼라가 어디서부터 그 상징적 의미가 왔냐 하게 되면 컴퓨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CPU에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 아주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순금으로. 그 메모리 있죠. 램 메모리. 그거 우리 두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두뇌도 그걸 통해서 온통 우리 사람을 전부 작동을 시키고 뭐 생각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 말이죠. 뭐 움직이는 기능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있죠. 그 UCVN. 그게 금으로 됐다고 그래서 골드 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IT 시대에서 골드 칼라들이 세상을 주름 잡는데, 그래서 IT 시대 골드 칼라들이 경제도 장악을 하고 뭐 정치도 막 장악하고 그러잖아요.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IT를 가지고 장악한 데가 미국으로 말하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죠? 그 사장이 누구죠? 빌 게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양반 돈이 얼마나 550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550억 불인가? 도대체 상상이 할 정도 50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IT 산업에서, 다시 말하면 골드 칼라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뭡니까? 골드 칼라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다가 창출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냐 하게 되면 골드 칼라 시대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IT 시대를 골드 칼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골드 칼라 시대인데, 요 골드 칼라 시대를 넘어가서 다음에 제4물결 시대에는 무슨 칼라 시대가 올 것이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골드 칼라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이 시대는 무엇이 특징이냐 하게 되면, 다원화가 특징입니다. 다원화. 다원화라고는 아시죠? 다양성. 다원화. 그게 잘못된 것은 다원주의인데,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무슨 정치 다원주의, 무슨 경제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좀 위험한 거죠. 근데 다원화 시대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술도 보면 다양해요. 옛날에 우리가 기껏 알아요. 영화 배웠기도 알았어요. 지금은 탤런트라는 게 나오고, 거기다 갖다 개그밴드 나오고 말이죠. 개그밴드 뿐이면 거기다 또 이상한 직종까지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오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 여러 면이 있거든. 그 면마다 영롱한 색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는 시대가 오는데, 이 다양성 있는 게 하나로 묶어진 것이 바로 원 월드 거버먼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 된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다 있어요. 미국 있고, 한국 있고, 소련 있고, 중국 있고, 영국 있고, 다 독립국가가 있고, 제 기능을 다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로 다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게 되면 어떤 집에, 두 집인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666수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베리칩. 그건 바이오 칩이라고 그래. 쌀 한 톨만한 거. 요걸 갖다 사람 이마 속에 여기다 살짝 넣는데, 여러분, 심장 나쁜 사람들이 여기 페이지라는 거 넣죠? 페이스라는 거. 많은 우리 권사님도 몇 분 넣었더라고요. 이게 박동이 그냥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주는 게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거 여기다 넣고 다녀요. 그 살갗 속에다 이렇게 싹짝 넣고 표도 안 나요. 그거 다니 그거 하는데, 이 바이오칩 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 베리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확인하고 이 사람의 아이디를 갖다가 완전히 증명해주는 그런 칩이라는 건데, 그걸 여기다가 싹 살갗을 갖다 이렇게 들치고 싹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손에다 집어넣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그 사람의 그 모든 기록이 신변 또는 그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아이디, 그 사람의 또 뭡니까? 메디컬 레코드, 병원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쌀 한 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 어디 가서 있는 거 다 알고, 또 응급처치 형편이면 벌써 다 연결이 돼가지고, 중앙직 통제소로 연결이 되고, 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앰뷸런스가 딱 가가지고, 왱왱왱 가지고 단번에 또 편리하긴 참 편리하지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하나의 베리칩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이 나올 때, 그전에는 바코드가 나오니까 666수다. 또는 뭐가 나오니까 660수다. 크레딧 카드가 나오니까 600, 그래서 크레딧 카드 쓰지 말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666수는 신비적인 숫자입니다. 미스틱 넘버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어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사탄이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 코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냥 우리 아무한테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찍어요.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남은 사람은 다 찍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사탄의 666수를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걸 어떻게 찍느냐,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지금은요, 레이저 가지고 싹 그냥 그으면 끝납니다. 살갗 이렇게 째고 넣을 필요도 없어. 레이저로 착 해버리면 여기 탁 아이디가 나와 탁 빼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아이디를 통해서 뱅크로도 연결돼 있고, 그 사람 병으로도 연결돼 있고, 학교로도 연결돼 있고, 직장으로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네트워킹 시대라고 그래서 아시겠어요? 네트워킹 시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대는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여러분 아마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려면 카트에 갖다가 일일이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카운터 하는 데 가가지고서 뭘로 낼 것이냐, 크레딧 카드로 낼 것이냐, 현찰로 낼 것이냐, 내고 이래고 다 검사라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때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집어넣고, 그냥 걸어 나가면은, 그냥 걸어 나가면 돼. 집으로 가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체크가 다 돼가지고 자기 뱅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자기 뱅크 구자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시대, 지금 그렇게 시도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또 그거 아니더라도 카드 같은 거 또는 뱅크 뭡니까? 뱅크 카드라고 그러나? 자기 구자 있는 카드. 그거 갖다 놓으면 그냥 뱅크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세금 낸다든지 뭐 낸다든지 할 때는 저기 컴퓨터 가지고 자기 구자하고 연결 딱 시켜주면은 자동적으로 나가거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시대가 바로 FT 시대 또는 제3물결 시대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3물결과 제4물결 요거 맞물려 들어온 제3물결 막바지에 와 있으면서 제4물결 초입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쉽게 말 그림으로 알기 쉽게 반으로 쭉 쪼개가지고 요쪽까지만 선교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쯤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교들은 다 가능하거든. 여기서부터 쭉 선교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반으로 나눈 이 선까지 다 온다고 볼 때는 이제 선교가 막바지에 간다는 거죠. 근데 제4세계 선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쭉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제3세계 선교가 이제 마무리 짓게 되죠. 다시 말하면 중국을 통해가지고 실크로드로 타고 가고,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전 지구 한 바퀴 팍 돌면서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제4세계 선교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택한 자들을 온 세상 만방에서 다 모으시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제4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 전략을 좀 세우고, 교회 전략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어쨌건 이 전략은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다 있고, 또 실라버스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가져왔어요. 그거 보면 아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틈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세계 선교 전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 봐도 다 똑같이 종교적으로 똑같습니다. 1물결 스타일, 2물결 스타일, 3물결 스타일, 4물결 스타일이 전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현실에 적용만 시키고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1물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독재적인 권위주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가정에다가 또 한번 이 안경을 쓰고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가부장 제도로서 아버지가 이놈 한마디 탁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무릎 탁 꿇고,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아버지가 한마디면 그대로 그냥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아버지의 권위주의가 대단했죠. 그거 1물결입니다. 잘 보세요. 1물결. 그 다음에 2물결쯤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문화도 문명도 발달되고 깨이고 말이죠. 막 지식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자꾸 머리가 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때 가서는 이 아버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도 있다. 이건 도대체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자꾸 이게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버님 말씀 이거 이상하다. 난 그거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아버님 이놈 내 말대로 해. 아버님 그거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이놈 이렇잖아요. 이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냉전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도 가정에 있어요. 아주도 가부장적인 스타일로 있는 가정도 있긴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꽝 하면은 행수장 순종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물결 시대에 와가지고서는요, 자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꾸 이래요. 자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물결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물결 시대에 와가지고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산물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뭐 그런 걸 초월해버려. 아버지, 아들, 이런 권위주의도 초월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막 그냥 대립하고 그런 것도 초월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제는 친구같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며느리하고 친구같이 지내요. 친구같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화도 할 때도 그냥 막 친구같이 하고 시장에도 같이 다니고 말이죠. 옛날 같다 봐요. 60대 노인네가 말이지 30대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 어딜 돌아다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뭐 지금 그렇게 자유로워요. 굉장히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탄핵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어떻게 될 거고,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선거 전이 어떤 전쟁으로 양상이 될 거고, 이런 걸 제 얘기했는데 그게 좀 맞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이 삼물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물결 시대나 일물결 시대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신세대가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친구 같은 대통령이 권위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가까이 접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세대들이 몰려들었다. 왜? 권위주의 다 그냥 탈피하고 권위주의 막 때려 부시고 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이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코드가. 여러분 성경 보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 치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려면 예수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 예수님의 무슨 코드냐? 이름 코드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문 코드, 게이트 코드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코드에. 예수님의 음성 코드도 맞춰줘야 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얘기가 다 나오지. 그래서 지금 신세대를 갖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컴퓨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메일 가지고 말이죠. 뭐 웹사이트 이메일, 또는 네트워크 가지고 그냥 막 이제 순식간에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거전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복제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받았죠. 그 생각을 다시 카피해서 다른 사람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카피된 그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컨셉이라고도 그러죠. 컨셉 또는 하나의 오피니언 이런 것을 가르쳐서 생물학적 용어로 밈이라고 그래요. 밈. 그래서 그런 전쟁을 빨리 일으켜서 복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the war of the memes. 밈의 전쟁에서 빨리 정복하고 빨리 그야말로 저거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데 사방 많은 사람들에게 점령하고 머릿속에 복제를 해놓아가지고 사람 수가 많아졌을 때 그것이 모여서 여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많아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 내가 복제가 내 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 또는 나의 주장, 나의 컨셉, 나의 오피니언, 생각 이걸 갖다가 자꾸 선전해가지고 친구한테 넣어주지요. 친구 속에서 복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 복제하고 똑같아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밈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컴퓨터에서 복제되는 거래 순식간이면 돼요, 이건.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이 머리 공간에서 복제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마디에서 금방 퍼져버려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젊은이들이나 또 네트워크 잘하고 뭐 이메일하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거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은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충동부터 일어나. 그렇죠? 감정부터. 그래서 감성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정복한다 해서 이미지 정치라고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정치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이 세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한다는 겁니다. 제3물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자기 부모하고 자녀 관계, 옛날 뭐냐고 일물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물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맨날 쏘라네요. 맨날 시끄러워. 집안에서 그냥 엄마하고 딸하고 그냥 맨날 다투고 말이죠.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맨날 의견 대립이 되고 그 이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산물결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의견도 존중해주고 내 의견도 존중해주고 해서 그거 크게 말하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 일물결 시대 교회는 목사님이 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면 꽝 하면 즉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물결 들어와 보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자꾸 혼자 독주하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또 이제 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지 나가라 들어가라 뭐 이런 그런 시대가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 청년 때 그런 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도 잘 하시지만은 장로님들도 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수한 교회 몇 개월 빼놓고는요,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산물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쌈박질 안 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냥 자기를 고집하고 독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일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꾸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 뭐 대립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러니 저러니 말이지 막 이렇게 자꾸 대립하고 싸우는 사람은 이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산물결 인생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나를 갖다 설득을 하도록 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모든 이념을 초월해. 논리를 초월해요. 그게 산물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사물결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지나쳐가지고요. 이제 모두가 하나가 돼버려요. 통합이 돼버려서 통일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까지는 우리가 안 왔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뭐 이건 무슨 정치시대 무슨 정치시대 정치시대가 나오고 뭐 나중에 지금 사물결 들어가면 생물정치시대 또 뭡니까 생물경제시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걸 다 알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흐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도표를 읽어보시면은 그 여러 칸이 있죠. 칸이시면 곧 비교해보세요. 일물결 사이하고 이물결 사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징이. 이물결 사이하고 산물결 사이가 어떻게 특징이 바뀌었는지. 그걸 잘 비교해보세요. 아주 규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전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물결로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 사물결 시대 여러분 선교를 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제4물결의 선교 전략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세우게 되면 전신과 혼신을 다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선교 못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되는 거고 아이고 조금 있다 하지 좀 더 있자 하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나 여기 얼마 남지 않아 박해가 들어오고 막 적그리스도 왕국이 들어올 때는 더 선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환란 시대, 대환란과 암흑 시대에는 우리가 선교 못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금 얼마 남았는지는 확실히 연대를 모르지만은 지금 코앞에 닥쳐온 건 사실이다. 빨리 우리 해야 되겠다. 세상 거 다 그걸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해서 마지막 온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전방위 선교라고 하는 제4세계 선교는요. 지금 패러다임, 지금의 전략까지는 부족합니다. 전문 선교사들만 보내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한만 보내봤자 우리나라 선교사가 만 몇천 명, 2만 명 된다고 뭐 늘려서도 하겠지만은 미국이 뭐 한 7, 8만 명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60억이 넘어요. 그렇죠? 60억, 이건 한번 쉽게 말해서 전부 따져가지고서 계산해서 한 10만 명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체를 한 10만 명 내지 20만 명 따져봐도 60억이면요. 한 사람이 한 10만 명 이상, 20만 명을,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4세계 선교의 전략의 가장 핵심은 평신도들이 선교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못하는 이유는 선교 훈련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 훈련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은 체계적으로 돼 있고 조직이 딱 돼 있어가지고 세계 교회가 있는 자기 교회에 있는 자리에서 그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전방위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전문 선교사들은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지도하고 보조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걸 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우리 전략 중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제4세계 선교운동 본부를 세우는데 거기서 훈련 센터를 세워요. 그게 이제 포스트 캠프라고 그래요. 미션 캠프라고 그럽니다. 첫째 캠프를 교회 안에다 세우고 우리 여기 이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몇 군데 그 선교사를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교사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캠프를 하나 칩니다. 그게 바로 현장 교회라고 그래요. 바로 미션 필드 처치인데 그 현장 교회에서 또 이제 이런 운동을 또 하는, 이런 훈련을 또 하고 계속 연계해 가면서 전부 연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시켜서 네이티브, 다시 말하면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또 목사를 만들어서 또 선교사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또 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선교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실패하는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본부가 되는 교회하고 또 중간에 있는 그 캠프하고 마지막에 있는 캠프가 연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서포트도 하고 물질도 도와주고 돈은 데려다 훈련도 시키고 현지도 가고 단기 훈련도 보내가지고 도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선교도 가고 계속해서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제대로 움직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선교사 센터, 다시 선교훈련 센터를 아주 탁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지고 어느든지 많이 말이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제2캠프, 제2캠프를 쳐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또 마지막 캠프, 서드 캠프를 쳐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이 아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그런 선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4세계 선교에 아주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뭘 가져갈 거 없잖아요. 뭘 가져가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게 하나 없어요. 저희 교회, 하나만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 집사님, 굉장히 그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옛날에 그 명성그룹 문제 일어났을 때 거기도 수십억이 연계가 돼 있고 엄청나게 부자인데 7 아들, 딸에게 그 빌딩이랑 뭐랑 해가지고 몇백억씩 나눠주고도 그냥 똥똥하게 남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받은 그 유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얘기가. 근데 그 집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인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암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의사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걸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안 알려드렸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님의 호주머니를 열어보니까 현찰이 60억이 있더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놓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워가지고요. 동생이 우리 교회 형은 도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동생이라는 집사라고, 또 큰 교회 집사예요.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큰 교회 집사라고 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잘 보지도 못하는 혀를 막 뒤쳐가지고 막 부상을 당하고 이런 지경이 들어왔으니 이게 아주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다 두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물려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환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많은 물건을 받고 물질을 받고 돈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 바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 주고 가보세요. 내가 돈 맡긴 거, 그 재산 맡긴 거 너 어디다 두고 왔느냐? 우리 주님 그러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아들한테 주고 왔어요. 내 형제한테 주고 왔어요. 야, 네 아들이 나보다 더 좋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미국 사람이 좋은 게요. 자기 아들들한테 안 물려줍니다. 먹고 살 만치만 물려주지요. 그 큰 돈은 보세요. 팍팍 그냥 몇십 조씩 갖다가 그냥 환원하잖아요. 사회 환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번 받아야 됩니다. 반미만 하고 맨날 반미 미군 불러라, 양코쟁이 불러라 그럴 게 아니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조금 나쁜 거 있으면 우리가 안 받으면 되고
이거 완전히 일물길, 이물길 스타일 가지고서 나라를 움직이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온통 난리가 나지요. 그렇죠? 자, 우리 만수중앙교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각 개인은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업에 놀라운 역사를 해서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